자, 많이들 더우시죠? 이 LA 지역은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 좀 더 더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남가주 쪽에 사시는 분들은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곳도 이번 주 뭐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많이 더우실 텐데, 그런데요, 오늘 그 더운 여름을 위해서 한국에서 왜 여름에 더울 때 이런 거 하죠? 남양 특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남양 특집이라는 거는 좀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더위를 좀 잊게 만드는, 좀 오싹하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더위를 좀 잊게 만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 남양 특집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옛날에 이제 뭐 많이 했었는데, 저는 오늘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요, 남양 특집 재밌는 얘기로 더위를 좀 잊게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뉴스가 재미있을 수는 없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좀 재밌게 터치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마지막 키워드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쁘시니까 키워드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확산 이고요. 두 번째는 유럽 내 미군 기지 지금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국 국민 10명 가운데 7명 바이든 후보 교체에 찬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바이든 고향 친구의 눈물 젖은 영상 편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그 편지를 좀 대신 대독해서 이제 읽어드릴 텐데 함께 한번 들어주시죠. 이 좀 어렸을 때 친구를 잘 기억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라면 이 편지에 공감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키워드로는 오후 4시 이전과 4시 이후의 바이든이라는 그런 키워드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키워드,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무속신앙에 빠진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식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확산입니다. 여름철을 맞아서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원래 이 바이러스는 뭐 겨울에 많이 퍼진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 따뜻한 기온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 CDC 자료에 따르면 최소 38개 주에서, 미국 내 50개 주에서 38개 주면 뭐 거의 다죠. 최근에 그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요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 지난해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엔데믹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그 엔데믹을 선언한 이후에 CDC는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 감염 사례를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원 응급실 기록 등등을 통해서 이 감염 증가세가 늘고 있구나, 이런 것은 포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DC가 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 증가세가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정도만 얘기하는 거죠. 자, CNN은요, 최근에 몇 주간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입원과 사망이 분명히 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그 남부 지역, 뭐 텍사스도 물론 서부 지역입니다만 남부 지역, 그리고 이제 텍사스, 캘리포니아, 뭐 애리조나, 유타 이쪽 서부 지역, 이 미국의 남부와 서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활동이 갑자기 높아져 있는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공중보건단체인 국립감염병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의료 총책임자가 로버트 홉킨스라는 분인데요. 이 홉킨스 박사는 바이러스는 따뜻하고 좀 습한 그런 환경에서 잘 복제되고 생존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현재 미국의 남부와 서부는 덥고 습기가 많은 그런 날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JN1이라는 변이가 우세종이었습니다. 이 겨울 우세종 그리고 여름 우세종 이게 매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백신 만들기가 힘든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백신은 웬만하면 뭐 변이가 됐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효과가 좀 적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걸렸다 하더라도 회복이 빠른 거니까 백신을 꼭 맞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지난 겨울에는 JN1이라는 변이가 우세종이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변이 KP2 그리고 KP3 이 두 가지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CDC의 발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유럽 내 미군 기지 지금 테러 위협 최고조
입니다. 유럽 내 그 미군 기지들이 많잖아요. 뭐 독일에도 있고. 자, 미국 내 몇몇 미군 기지에 그런데 테러 위협이 지금 최고조로 올라가서 지금 경계 태세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것이 CNN의 보도입니다. CNN은 미국 최고 군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거고요. 자, 미군 기지 시설이나 인원을 겨냥한, 인원이라는 게 이제 군인도 될 수 있고 또는 군무원, 민간인 신분으로 미군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설이나 인원 등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상당한 믿을 만한 첩보가 지금 입수됐답니다. 그래서 그 우려 속에 미군 유럽 사령부 본부가 위치한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육군 주둔지를 포함한 유럽 내 여러 미군 부대들이 지금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 바로 아래 단계까지 올려서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고 수준 바로 아래 단계라는 것은 이제 사고가 일어나거나 또는 인원 또는 시설에 대한 모종의 테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정보가 입수됐을 때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보와 첩보의 차이점 아시죠? 일단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을 때 이게 아직은 좀 확실하지 않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가장 초기 단계의 정보를 첩보라고 하고요. 첩보보다는 훨씬 확실시되고 가능성이 있고 사실로 확인되기 일보 직전, 그런 거는 이제 정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정보가 입수됐다라는 것입니다. CNN의 그 취재에 응한 유럽 내의 미군 기지의 많은 당국자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소 지난 10년 사이에 지금처럼 이 같은 위협의 수준은 보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의 위협이라는 것이죠. 댄 데이 미군 유럽 사령부 대변인은 해외에 있는 미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입수해서 정보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보안상의 이유로 해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유럽 내에 있는 미군 각 시설들이 최고조 바로 아래 단계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 선고도 있기 때문에 또 테러가 거기서 발생한다 그러면 정말 그 국정은 정말 혼란, 경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 또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경계 태세를 높인다라는 것은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는 면에서는 또 좋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요, 이 바이든 후보 교체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 일단 지난번 목요일 TV 토론 참패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그 후보 사퇴론이 민주당 안팎에서 가리지 않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제를 말씀드리고, 민주당을 움직이는 고액 후원자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을 움직이는 사실 실세를 고액 후원자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 고액 후원자들과 또 진보 언론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큰 틀에서는 이제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그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해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캠프 데이비드로 갔습니다. 이 캠프 데이빗이 뭡니까? 그 공식적인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별장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거기로 갔습니다. 아마도 이제 후보 사퇴론이 많이 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가족들 간의 그런 상의가 좀 오갈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족들 간의 상의하면 우리 일반적인 가족을 생각하면 좀 부인이 그만하시라고 말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그 가족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가족과는 아마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제 아들들도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지금 차남 에릭 바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고 있어서 과연 에릭 바이든이 대통령 나가지 마세요라고 말릴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캠프 데이비드 갔습니다. 많은 상의를 하겠죠. 머리가 아프고 본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더 나아가서 나라의 문제, 많은 걸 복합적으로 생각을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문제 그 전 단계 하나 더 있네요. 보니까 당의 문제, 민주당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좀 상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보 언론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CNN 등이 어제도요 일제히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지역지 중에 하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애틀랜타에 가면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이 신문도 상당히 영향력 높은 그런 언론입니다. 이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의 그 편집진도요, 자체 회의를 지난 주말에 가져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후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요구서를 신문에 게재하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를 이제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요, 미국 국민 10명 가운데 7명 바이든 후보 교체 찬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미국인 70% 이상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11월 대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뭐 민주당 당원이든 또는 민주당 성향을 가졌던 아니면 공화당 당원이든 공화당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무작위로 랜덤리 그냥 조사한 건데 70% 이상 나온 겁니다. 자, CBS 조사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이요, 7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28%. 그렇게 나와서 출마하지 말고 이번에 빨리 교체해야 된다는 응답이 7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정신건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72%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6월 조사에서는 이런 조사에서 그때는 뭐 후보 교체가 얘기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을 수행하는데 적당한 인지 능력, 정신건강을 갖고 있느냐라는 조사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65%, 그렇다라는 응답이 35%였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크게 인지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래서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지금 높게 나타난 그런 현상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움직임은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모종의 조치가 이어지면 지금 정말 전국은 경랑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 교체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라는 것은 민심을 따라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민심을 따르기 위해서 후보 교체를 시도한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후보 교체 반대합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무언가 그 모종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조치가 정말 또 한 번 경랑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민심도 헤아리고 또 뭐 민주당으로서도 드라마틱하게 이로운 그런 어떤 조치가 아니라면 섣불리 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양날의 칼이 있거든요. 어떤 후보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양날의 칼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모종의 조치를 취하면 또 제가 또 상세하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키워드는요, 바이든 고향 친구의 눈물 젖은 편지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하면서 이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어린 시절 이웃 친구이자 뭐 우리는 뭐 한국말로 그런 말 있죠. 뭐 땡땡 친구, 뭐 그런 친구라고 다 아시죠? 네. 이 유튜브는 하도 그 검색 필터링이 심해서 이런 그 단어 같은 걸 잘못 말했다가는 막 갑자기 삐 금지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는 쓰기가 어려운데, 우리 어렸을 때 남자들 어렸을 때 친구들 무슨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이자 오랜 지지자였던 한 사람이, 그 사람도, 그러니까 어릴 적 친구예요. 그 사람도 바이든에게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현재 이 사람도 유명한 분입니다. 시인이자 또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현재 버몬트주에 있는 미들버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이자 하는 이 제이 파리니라는 분입니다. 제이 파리니 교수는 토론 다음 날이었던 지난 28일 CNN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영상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왜 한국 프로그램 그런 거 있죠? 무슨 얘기하다가 어렸을 때 내가 그 친구 참 만나고 싶은데 어딨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그러죠. 그 친구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카메라 쳐다보면서 뭐 철수야,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릴 적 고향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이게 그러니까 파리니 교수가
어릴 적 고향 친구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입니다. 제목도 있어요. 제목은 조에게 이제 떠날 시간이다. 요게 제목입니다. 자, 이 영상 편지에서 그 파리니 교수는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라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 파리니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그 펜실베니아의 스크랜턴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친하게 자라고 살았던 그런 이웃 친구이면서 또 오랜 세월 그 바이든 대통령을 정치인으로서 후원을 한 후원자입니다. 이 파리니 교수의 모친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모친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뭐 옆집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어릴 때, 5살, 6살 이렇게 어릴 때 종종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집에 오면 같이 돌봐주기도 한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고향 친구 파리니가 공개한 영상 편지의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대신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한에서 파리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 너와 나는 수십 년 전 우리 집 부엌 식탁에 함께 앉아서 깔깔깔대며 우리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곤 했지. 나는 오랫동안 너의 팬이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너처럼 마음이 넓고 또 중용 감각을, 밸런스 감각을 지닌 그런 지도자는 몇 없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TV 토론회 날 밤 멍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토론장에 들어오는 너의 늙고 창백하고 연약해 보였던 그 장면, 그 모습, 그리고 두서없이 앞뒤가 맞지도 않게 웅얼웅얼거리는 너의 그 모습을 나는 보았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울고 있음을 그 순간 함께 나는 깨달았다. 조, 너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나라와 당을 위해 그렇게 해주라. 사기꾼이자 협잡꾼인 트럼프가 또 다른 4년을 집권할 것이라는 그 위협은 지금 실존하고 있는 위협이지 않니? 위대한 사람 조, 위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위대한 조. 수십 년간 우리는 너의 그런 위대한 행동을 보고 또 존경해 왔는데 이 순간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너의 위대한 마지막 행동이 바로 지금 네 앞에 있다. 그것은 바로 사퇴하는 것이다. 라고 오랜 친구인 파리니 교수는 영상 편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정치적 편견을 떠나서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어온 한 인간 조 바이든에게 너무도 어려운 판단의 순간이 왔다라는 생각이 그 영상 편지를 그 CNN에 출연해서 그런 편지를 보내는 파리니 교수를 보면서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길을 파온 그 외길 인생 정치인 조 바이든 그 한 인간에게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판단의 순간이 이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가족들과 함께 대통령 별장에 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많은 얘기들을 할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려운 상황과 관련된 소식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어찌 보면 일견 이해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짧은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지막 키워드로 갈까 합니다. 자, 요번에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오후 4시 이전과 4시 이후에 바이든입니다.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혹평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게 이런 얘기가 그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후 4시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런 게 아니라요. 체력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급격히 피로감을 느끼고요. 이것이 이번 TV 토론의 졸전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그 보좌관들이 한 얘기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보통 아침 10시에서부터 오후 4시 그 사이에는 아주 정력적으로 역동적으로 일 처리를 다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후 4시 이전까지 보통 뭐 카메라 앞에 서는 일들, 무슨 공개 행사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 시간 전에 다 소화를 시킨답니다. 잘 해석을 한답니다. 그러나 오후 4시 이후 시간대에는요,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급속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후 4시 이후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하면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그때 많고, 또 해외 순방을 할 때 해외에 나가서 말실수를 하거나 좀 약간 어벙벙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게 해외 순방 가서, 또 해외 무슨 미팅 같은 거, 정상 회의 뭐 이런 거 가서 해외에서 그런 일을 겪는 경우가 생각해보면 많았죠. 네, 얼마 전에 그 이태리 가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차. 거기는 뭐 낮 12시 오찬 회담이라고 하지만 이곳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그게 밤 시간일 수도 있고 뭐 새벽 시간일 수도 있고, 이게 시차가 생기니까 해외 순방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 또 미국에서는 오후 4시 이후에 행사 때 그런 말 실수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7일에 대선 토론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동부 시간으로 밤 9시에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끝난 게 11시, 거의 11시 다 돼서 끝났죠.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 시간은 급격히 피로감을 느낄 시간인 것은 물론 사실 어찌 보면 이미 잠자리에 들어서야 할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거를 뭐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할 수는 없죠. 대통령이라면 오후 4시든 저녁 7시든 정력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여하튼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해서 뭐 이 부분도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서 공감도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같은 인간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동정합시다라는 건 아닙니다. 동정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해는 한켠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런 차원 정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앞에 말씀드린 키워드를 조금 자세하게 좀 빨리 간결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오늘의 이 마지막 충격적인 키워드로 넘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지금 전해드릴 준비된 키워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무속신앙에 빠진 대한민국입니다. 노파심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게 전해드릴 이 내용은 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오가는, 무슨 얘기 하려는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 오가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다 들으시고 뭐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뭐 연관해서 뭐 상상을 하시거나 연관해서 판단하시거나, 이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전해드릴 그 내용은 팩트를 기반으로 한 지금 대한민국 방송가의 각종 무속 관련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무속 관련 프로그램들이, 방송 프로그램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방송 잘 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방송국에서 무슨 무속 관련 프로그램,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지만 네,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용하다는 점술가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연애 운을 직접 점치며 운명의 상대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케이블 채널도 아니고요, 공중파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자, 공중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텔레비전 채널 있죠? 한국에 가서 이제 친지나 지인 또는 호텔에 가서 탁 틀면 TV 프로그램 채널이 100몇십 개가 있습니다. 100몇십 개. 근데 전부 다, 3개 딱 빼고 전부 다 뭐 공중파라고 말할 수 없는 케이블 채널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그 케이블 채널을 다 빼고 공중파는 한국에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KBS, MBC, 그리고 SBS. 이 딱 3개 채널만이 소위 공중파라고 부르고 있는 TV 채널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별히 무슨 시청자가 돈을 더 내거나 뭐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뭐 신청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전국구 방송국, 그게 바로 이제 공중파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18일 그 공중파 SBS, 공중파 SBS에서 지난 18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은 신들린 연애라는 것입니다. 이 신규 프로그램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뭐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막 신들린 듯이 열심히 많이 한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신들린 거야? 뭐 이럴 수, 신들린 그걸 뜻하는 게 맞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연애를 주선해주는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로는 점술가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혼인 젊은 점술가들이 출연해서 스스로 연애 운을 점쳐서 연애 대상자를 찾는 겁니다. 자, 스산하게
꾸며진 방, 스튜디오를 제가 설명드리면 스산하게 꾸며진 방에 이 생년월일만 딱 적혀져 있는 4개의 나무 패가 걸려 있습니다. 나무 패에 몇 년 몇 월 며칠 탄생. 그래서 뭐 무당, 점술가, 역술가 또는 이제 뭐 타로 읽어준다는 타로 마스터 등의 직업을 가진 남성 4명과 여성 4명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이 생년월일 등 사주와 신점에 쓰인다라는 그 정보만을 보고 그 나무 패를 하나 딱 고릅니다. 내가 점성가예요. 내가 무당이에요. 또는 뭐 내가 역술가예요. 뭐 아니면 타로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남자라면 상대 여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왔죠. 그 여자들의 나무패, 생년월일 적혀있는 패가 4개 있습니다. 그걸 내가 딱 보고 내가 그러니까 점치는 거죠. 점치고 아 나한테는 이 여자가 제일 맞겠구나 해서 그 나무패를 딱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점쟁이가 점쟁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그 여성 쪽의 여성 점쟁이는 과연 나를 선택했을까요?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웃기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 일단 이 점쟁이들은요, 연애 운만 점을 쳐서 호감 가는 상대를 고른 셈입니다. 다음날 8명의 출연자는 한 숙소에 모여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나무패는 속에다 감추고 그러다가 뭐 연애 상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래서 뭐 매칭이 잘 됐니 안 됐니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결과보다도 시청자들도 그 과정을 재미있어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또 그 결과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 무당이라는 한 여성 출연자는 여기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신령님이 점주해준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신령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나무 패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그 자리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막 웃고 뭐 그러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났지만 그 후에 그 사람들이 결국 계속해서 연애를 했느냐?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네. 생년월일만 보고 선택한 한 남자에 대한 소감을 그 여성 무당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들린 연애라는 이 프로그램 외에도 최근에 그 뭐 무당, 뭐 신점, 귀신 등 샤머니즘을 주된 소재로 하는 콘텐츠가 잇따라서 그 이후에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무속을 소재로 올해 2월에 개봉한 영화도 있죠. 보신 분들도 적지 않겠습니다만은 파묘라는 영화, 묘를 다시 파낸다라는 것이죠. 이미 100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기이한 병이 대물림된다는 어떤 한 집안의 그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무당이 조상의 묘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판단을 내려서 그 묘자리를 파고 이장을 하기 위해서 묘를 파낸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파묘. 그런 스토리를 다룬 작품, 영화, 이게 대박을 쳤습니다, 이게. 이뿐만이 아니라 다음 달 11일 공개될 예정인 샤먼, 귀신전이라는 드라마 시리즈도 있습니다. 샤먼 귀신전이라는 드라마 시리즈는요, 아주 그냥 확실하게 무속을 조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또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믿는 사람들과 이들이 찾아간 무속인들이 행하는 어떤 의식, 이런 거를 이 다큐멘터리 안에 고스란히 담아서 필터링 없이 다 그대로 보여주는 시리즈물로 나옵니다, 다음 달에. 이뿐만이 아니라 이 모바일 TV에 7부작 드라마로 제작된 것도 있습니다. 제목은 타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이 봤을 때 솔깃하게 제목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를 소재로 7부작 드라마로 제작돼서 방송이 됩니다. 또 다음 달 15일 공개를 앞둔 이 작품은요, 4월에 열렸던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 그럼 뭐 칸에서 인정한 영화인데 한번 볼까? 마치 칸에서 그런 무속을 인정해 준 것처럼 착시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뭐 한동안은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뭐 무당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최근에 한국에는. 그래서 무속인이 된 그 연예인의 근황을 전한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 뭐 이러면서 근황을 전한다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무당이 된 연예인들, 유명인들을 흔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우 박철이라는 사람, 옛날에 뭐 부인이 뭐 옥설이 있었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 박철이라는 사람은요, 작년 12월에 그 유튜브 채널에서 신내림을 받는 그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막 신내림 받는다고 막 이거를 영상으로 공개했어요. 또 코미디언 김주현이라고 있는데요, 역시 최근 채널 A에 출연해서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다라고 뭐 상세하게 털어놨습니다.
또 배우 정호근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름은 모르시는데 아마 얼굴 보시면 거의 다 알 겁니다. 이 사람 역시 최근에 무당이 됐는데 그 배우가 무당이 된 게 그게 뭐 논란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들이 이곳 저곳에서 한국의 공중파 TV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한때 유명했던 그런 사람의 근황을 알리는 프로그램인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은 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그들에 대한 홍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 무당에 대한 홍보, 관심, 이게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동안 좋아했던 이 연예인이 지금 무당이 됐는데 대구 그냥 뭐 잊혀진 것이 아니라 텔레비에 나와서 나는 안녕하세요. 저 옛날에 영화배우 했던 누구입니다. 저는 지금 무당이 됐습니다. 하고 하니까 갑자기 급관심이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 이 무당이 된 연예인들을 보여주면서 이 엄청난 홍보 효과를 일으키면서 지금 한국 내 젊은이들 사이에서 무속, 무당, 점, 굿, 심지어 샤머니즘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샤머니즘과 관련된 제작물이나 유명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샤머니즘에 대한 젊은이들의 호기심이 자극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연자가 점괘에 집착하는 장면에 몇몇 시청자는 물론 비난을 하죠. 젊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 점괘라는 것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라는 이제 영상에 대한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또 뭐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로 그만 보고 그 시간에 상대에게 좀 집중하고 상대에게 더 열심히 그 데이트를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데이트 상대에게 집중할 생각 안 하고 타로만 보고 다니면서 타로에서 좀 좋은 얘기하면은 상대가 나쁜 말해도 그냥 좋아 보이고 타로에서 나쁜 얘기하면 상대가 정중하게 대하는데도 이거 뭐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타로 그만 보고 상대에게 좀 집중해라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제작진들은요 그런 비판적인 댓글에도 그것도 관심의 일환이지 않느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프로그램을 계속 강행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영화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진으로서는 특별한 어떤 소신이나 특별한 어떤 신앙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는 한 굳이 지금 잘 나가는 인기 많은 관심을 많이 끄는 이런 프로그램을 중단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작금의 한국 현실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내가 노력을 해서 뭐 몇 년 안에 집을 살 수 있어 뭐 이런 목표나 꿈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 30년 40년 돈을 모아도 이제 집을 못 산다라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사거나 또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뭐 평범한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조차 그렇게 평범한 꿈조차도 꾸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러자 미래가 갑갑한 청년층들이 급속히 무속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저는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뭐 천공이라 그러나요? 뭐 천공인지 뭔지 아는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뭐 그렇다라고 하고 또 뭐 그래서 이제 모든 정책을 그 천공인지 뭔지 아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라는 소위 천공의 국정농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민감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또 뭐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그런 정치권에 오가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방송 프로그램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제시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중파에서도 이렇게 점치는 무당이 나오고 그 점술인의 말 한마디에 사귀던 사람과 당장 헤어지고 또 앞길이 창창한 그런 자신의 미래를 과학적인 근거도 하나 없는 그런 그 점술인들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고 그 점술인들에게 점을 봐달라면서 매달리는 그런 암담한 작금의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의 그 실태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이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과거 그 중세 시대에도 사실 그 민초들이 암담한 현실이 더욱 힘겨워질 때면 이런 점성술에 더더욱 의지하고 했고 뭐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의 왕들도 그랬죠. 뭐 기우제를 지내고, 뭐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뭐 비가 오지 않거나 무슨 전염병이 돌거나 하면 무녀를 불러다가 뭐 하늘에 물어봐 달라는 등 구슬해 달라고 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이 모든 그 공통점은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어려울 때 그게 더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최근 점이나 무당 등에 급격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이 지금 얼마나 암담한 세월 속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멀리 이곳 미국에서도 우리가 답답할 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좀 공감 함께 해봤습니다. 공유해봤는데 공감이 됐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여러분들과 공유는 해봤습니다. 점괘보다는 나의 노력으로 앞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스토리 뉴스가 있는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이민의 EB5의 풍부한 경험에 이경희 변호사와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직원들이 여러분의 이민법 케이스를 도와드립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한 번 맡은 케이스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항상 세밀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고객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믿고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투자이민 전문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